임상 시험을 끝낸 치료제가 출시가 되었을 때 그 보험 적용 여부는 환자나 또 제약사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장 기자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환자는 비용이 낮아지는 효과 때문에 급여가 되는 치료제를 선호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의사도 그걸 권할 수밖에 없잖아요. 실제로 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고가의 약을 놓고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들이 있는데요. 일례로 최근에 이슈가 된 게 뭐 면역 항암제라든지 예전에 한때 이슈가 돼서 뭐 환자단체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젤콜이라고 하는 이 폐암 치료제 같은 경우도 사실 약효가 굉장히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약값이 뭐 무려 한 달에 약 1,000만 원 뭐 이런 정도의 고가에 달하다 보니까 이걸 치료를 이 비급여를 받고 부담하면서까지 생명 연장을 하기 어려운 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사실 치료제의 효과가 임상 데이터를 통해 증명이 됐다고 해도 비싼 비용을 부담시키면서까지 환자가 이거를 좀 먹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문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현실상 모든 약이 급여권으로 들어오기에는 한정된 재원 안에서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어쨌든 건강보험료로 만들어지는 이 건강보험 제도는 정말 소중한 거고 그게 함부로 사용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되게 이제 이런 신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건강보험을 적용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빨리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장 기자님 이야기했던 그 폐암 관련된 신약들이 출시된 데가 11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보험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 현재 약이 4개 정도가 있는데 그럼 11개월 정도 같으면 보통 그 약으로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정도의 기간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약을 먹지 못했던 환자는 다 사망하는 거죠. 네, 좀 새로운 급여 논의 방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장 기자, 제약사 입장에서도 이 비급여 기간이 길면 불리하게 느껴지는 거죠. 네, 오랜 시간 투자를 통해서 신약을 만들어냈는데 그 가치가 이 보험 적용 여부로 인해 하락되는 일도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 성공률 역시 10개 중에 7개 수준인 74%에 그쳤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해외에서 평가가 좋은 약이라고 해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 신약이 실제로 환자에게 급여 적용이 돼서 보편적으로 쓰이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리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대표님, 이 예. 비급여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그 비급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환자들의 불만이 가장 많은 게 사실 신약이거든요. 신약이나 신의료 기술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주로 생명과 직결된 내용들인데 그 현재 우리나라에서 항암제 같은 경우에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그 기간, 그러니까 식약처에서 허가받아서 돈이 있는 사람들이나 좀 든든한 실손보험을 가입한 사람들은 바로 약을 구입해서 복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보험이 되려고 하면 보통 600일이 걸리거든요. 1년 6개월 정도 걸리면 그 사이에 돈 없는 사람은 다 돌아가시고, 뭐 또 돈 있는 사람들은 또 생명을 연장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그 환자들이 이 건강보험의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급여라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네,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2011년부터 흑자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흑자에 대한 자금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다시 쓰여야겠죠. 안 대표님, 다른 나라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그 국내 건강보험 보장률이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그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보장률이 굉장히 낮은 나라 중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바마가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를 부러워할 정도로 뭐 이렇게 실제 제도는 부러운데 실제 혜택을 주는 그 보장률은 낮은 편인 거죠. 구체적인 수치가 혹시 있습니까, 장 기자? 네, 사실 국내 입원과 외래 환자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OECD 회원국 중에서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입원은 OECD 국가 평균 건강보험 보장률의 89%인 반면에 한국은 55%에 불과해서 사실 뭐 오바마가 우리나라의 뭐 말씀하신 대로 부러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를 부러워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실제로 보면은 OECD 국가 중에 꼴찌였습니다. 외래도 평균 보장률이 78%인데 한국은 이 OECD에 대비해서 우리나라는 62%로 최하위권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보장률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선진국에서 본인 부담금이 높게 설정된 의약품 항목은 그나마 보장 수준이 OECD 국가 평균인 58%에 근접한
56%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비교적 잘 되어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다른 나라 비교하니 그렇지도 않네요. 특히 입원과 외래 같은 경우는 부끄러울 수준인데요. 이에 대해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네, 사실 최근 건강보험의 입원 보장률을 OECD 평균만 맞춰라. 그래서 90%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입원 보장률뿐 아니라 신약이라든지 다른 비급여 모든 항목에서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지만 재정이 감당이 될까요? 이 추가적으로 얼마나 재정이 투입돼야 될까요? 네, 사실 건강보험 입원 보장률만 예를 보면 2014년에 64.5%에서 오는 2018년 90%를 확충할 경우에 당해 연도 추가 재정이 약 8조 3천억 원으로 소요되고요. 그 밖에도 다른 예산들을 좀 봤을 때 충분히 지금 이런 흑자 재정 상황에서는 확대를 해도 무리가 없지 않나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현재 그 비급여가 계속해서 이게 개발되고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보험 재정을 좀 많이 투입해가지고 이제 보장률을 단기간에 올려두고 그리고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8조 원 정도 되는 재정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큰 돈인데 그나마 좀 다행히 최근에 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20조 정도의 재정이 있거든요. 사실 그 재정을 그 보장성 확대에 투여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을 설득하고 뭐 기업을 설득하고 또 국가에서 국고 보조를 더하게 되면 사실은 또 추가적으로 지원을 마련할 수 있어서 사실 지금 이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시 기회가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더 열악한 나라들도 많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보장성 강화를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건강보험 제도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감기 환자 치료하려고 건강보험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적으로 뭐 신약이나 신의료 기술 같은 이 소위 국가의 고액의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는 OECD 국가 아니면 주위의 대만이나 일본에 비해서 이 보장률이 낮다 보니까 환자들이 이 건강보험에 대한 이 신뢰, 믿음이 자꾸 줄어드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실손보험에 계속 의지하게 되는 거죠. 장 기자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아까는 입원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건강보험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 그 경상의료비, 그러니까 입원비, 의약품비를 어느 정도 투입해야 되냐 집계를 해봤더니 약 16조 원 정도가 재원이 추가로 재정이 투입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도 보장률이 충분히 좋은데 더 올릴 필요가 있느냐라는 의견이 많지만 여전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증 질환이나 어쨌든 결론적으로 내가 아픈데 민간보험이나 실손보험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이 보장률이 낮다는 거는 굉장히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가 열악하다고 볼 수 있고요. 건강보험료를 20% 정도만 올려주면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좀 더 강화할 수 있고 부담을 줄일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보험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저도 민간보험에 가입돼 있고요.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 하나만 믿기는 힘들다. 좀 믿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장 기자, 관련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네, 국민건강보험 통계에 따르면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가구의 비율이 86%로 나타났는데요. 이들의 월 평균 민간의료보험료가 얼마냐도 봤더니 약 32만 3천 원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민간보험에 의지하고 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보험료 부담도 만만치 않겠는데요. 안 대표님, 이런 민간보험에 대한 규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필요하죠. 왜냐하면 건강보험은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사람, 제가 값싼 사람이 있는데 사실 민간보험 가입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민간보험은 우리나라의 모든 이 환자들의 이 의료비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민간보험료로 지출했던 금액이 다시 나중에 의료비로 받는 혜택의 비율도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저도 안 대표님 말에 공감을 하는 것은 사실 민간보험이 누구나 들 수 없는 보험이라는 점도 지적하고 싶은데요. 사실 건강보험 외에 민간보험을 든다는 거는 어떤 보완의 개념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상쇄작용을 한다라는 지적이 따르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봐도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볼 수 있는 60대 그리고 무직,
월 평균 가구 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집단의 가입률은 상당히 낮는데요. 아무래도 보험사에서 제한을 거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주관적으로 건강 상태가 허약하다고 느끼는 집단, 어떤 가구 내 장애인, 만성질환자 같은 분들도 사실은 오히려 이 민간보험을 좀 더 필요로 하는 분들인데 정작 필요한 사람은 이 실손보험이나 민간보험을 들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시기가 시기인 만큼 주요 대선 주자들의 보건의료 공약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 기자, 어떤 공약들이 나와 있습니까? 일단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전담병원을 확충해서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 또 하나가 관심인 게 치매 관련 진료비에 대한 본인 부담 상한제를 도입해서 전국의 치매 지원센터를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것들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경증 환자부터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민건강 5대 정책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18세 이하에게는 무상진료, 그러니까 청소년 무상진료를 내세웠고요. 출산 산후조리비 100만 원 지급, 공공의료 확대, 건강보험 보장률 확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등을 다양하게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국민연금 최저연금액을 단계적으로 80만 원까지 올리는 연금 개혁안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가난한 국민도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복지라고 해서 결국에는 이 10년 이상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해야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을 통해서 이 생계급여 보장률을 좀 더 높이겠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안 대표님, 그 대선 후보들의 공약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 현재 대선 후보들이 좀 구체적인 이 보건의료 관련된 이 공약을 제시하지는 않은 상태인데 어쨌든 어느 후보가 분명히 비급여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할 것 같고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 때 그 어르신 표심이나 그 중증 질환 환자들의 표심 때문에 뭐 기초 노령연금이나 4대 중증 질환 보장성 확대처럼 제가 봐서는 좀 구체적인 이 그룹을 정해서도 아마 공약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좀 약간 선심성 공약이 아니라 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또 임기 동안 추진할 수 있는 이런 공약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민이 원하는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저소득층 의료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쿠키뉴스 장윤영 기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님 고맙습니다.